우리 집은 4인 가족의 지극히 평범한 집이었고 군자동 쪽에서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일찍 군대를 다녀오게 됐고 바로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광명에 위치한 견실한 중소기업을 입사해서 1년여간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철도 씹어먹을 수 있는 20대 중반의 나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군자에서 광명까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는 긴 거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피곤하거나 한 건 없었다. 하지만 출퇴근할 때 사람들에게 압착이 되어 숨이 막히는 상황만큼은 예외였다. 그러다 보니 나는 항상 나만의 자동차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었고 일찍 면허를 딴 나의 면허증은 장롱면허나 다름없이 변해가고 있었다. 그렇게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 나를 부모님은 격려해 주셨고 항상 웃으며 반겨주셨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지그시 나를 바라보더니 형태야 출퇴근하기 힘들지? 라고 나지막이 말씀을 하셨다. 나는 애써 태연하게 사람들에 치여 힘들다는 건 티를 내지 않고 아직 젊으니까 그렇게까지 힘든 건 없다고 웃으며 말했다. 나의 말을 다 들은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견한 녀석이라고 칭찬을 해줬다.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출퇴근 편하게 하라고 중형차를 선물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아직 운전이 서투르니까 괜찮은 중고차로 운행하다가 훗날 운전이 익숙해지면 신차로 뽑아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너무나도 기뻐서 아버지에게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고 토요일 일찍 중고차 매물시장으로 아버지와 함께 방문을 하게 됐다. 아버지가 책정해 놓으신 금액은 1,000만 원 아래였고 나는 비교적 신차에 가까운 흰색 소나타 중고가 눈에 들어와 그것을 구매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회사를 나의 에마와 함께 오가며 사람들에게 놀리며 힘든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기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보러 가거나 휴일에 어디를 이동하거나 물건을 실어 나를 때도 자차가 있다 보니 매우 편했다. 물론 특정 시간 특정 구간의 길이 막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좋았다. 그런데 차를 들인 지 6개월도 안 돼서 이상하게 자잘한 에러들이 발생을 하고 차체가 진동이 심했으며 잔고장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초조하기도 했고 화도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빗물이 창문을 타고 미세하게 흘러들어왔다. 그때까지는 내 차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냥 이상하게 고장이 날 때마다 나의 마음은 타들어갔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웃긴 것은 이 차는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짱짱함을 뽐냈었고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그때마다 오류가 생기기 일쑤였으며 잔고장이 났다. 카센터에서도 검사를 하면서 특정적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카센터 사장이 혼잣말로 이거 침수차 같은데 이 정도 소리만 하고 마는 것이었다. 나는 카센터 사장님이 하는 말을 포착을 했고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말을 했다. 사장님은 요모조모 따져가면서 나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말하기를 자동차의 진동과 소음이 너무 심하다며 RPM이 불안정하면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고 했다. 두 번째로 잡소리들이 많다고 했다. 침수차는 물에 빠져 부품들이 녹이 발생하여 변형이 생길 수 있고 삐걱 소리가 난다고 말을 한다. 세 번째 의심 사례로 자동차 내에 방향제가 있음에도 뭔가 꿉꿉한 냄새가 섞여서 올라오고 있고 비 오는 날에는 아마도 냄새가 더 심하게 났을 거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말을 더 이어가려다 급하게 말을 끝냈다. 나는 안타깝게도 비염 증상이 심해서 냄새를 잘 못 맡는다. 그래서 차 내에서 그런 냄새를 느껴본 적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깔끔하게 포장만 해서 중고차 매물로 고객들을 속여먹는 중고차 딜러들이 알게 모르게 많다고 이야기해줬다. 나는 그제야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분노하여 매물 딜러에게 따졌지만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는 내용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나니 내 차가 찜찜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곰팡이 냄새도 나는 것 같았으며
이상한 비릿한 냄새도 나는 것도 같았다. 그러다 회사에서 거래처와의 물건이 잘못되는 바람에 나는 퇴근할 시간에 화성에 있는 거래처를 급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 생산된 불량 물건을 들고 화성 거래처에서 일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려고 시계를 보니 이미 밤 9시를 넘긴 시점이었다. 나는 한숨을 푹 쉬며 집까지 어느 세월에 가나라며 우울해하고 있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올라온 상태가 됐었다. 그렇게 국도를 타고 가다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려 마음먹고 국도를 주행하고 있었다. 이미 주위는 상당히 어두웠고 헤드라이트 불빛과 듬성듬성 있는 가로등에 의지한 채 주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둠 속에서 칠흑같이 시커먼 커다란 저수지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렇게 운행을 하며 무의식적으로 저수지 쪽을 흘깃 바라봤는데 차체 계기등 불빛에 의해 자동차 우측창에 사람 형체 같은 것이 보인 듯했다. 나는 피곤해서 그런가 생각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금 우측창을 쳐다봤다. 여전히 사람 형체가 창에 반사되고 있었고 그 형체는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형체는 하나가 아니었다. 나는 너무나도 놀라 하마터면 사고를 낼 뻔했고 안 되겠다 싶어 갓길 쪽에다 차를 멈춰 세우게 됐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착각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에서 내려 담배를 태우며 차를 둘러봤다. 그 순간 나는 일생일대 최대의 공포와 마주하게 되고 만다. 차를 둘러보던 중 차 내부를 살피는데 차 안에서 이 세상 것이 아닌 귀신들이 나를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고 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귀신들은 나를 향해 마치 저수지로 차를 돌진하라는 듯 아우성치는 듯 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고 거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기어서 자동차 주변을 겨우 벗어나게 된다. 이미 주변은 어두운 상태의 구식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내 차를 떨어져서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도저히 혼자서는 차로 돌아갈 용기도 돌아갈 수도 없었다. 나의 위험 신호는 절대 차로 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내 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고 나는 핸드폰 불빛을 켠 채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차를 멈춰 세우게끔 노력했다. 천만다행히도 차는 핸드폰을 쥔 내 손을 칠 뻔했지만 세워졌고 무슨 일이냐고 장년이 아저씨가 물었다. 나는 울먹이며 자동차가 망가졌다고 시내까지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다. 아저씨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켜진 내 차를 바라보고는 타라고 호의를 베풀었다. 나는 키를 뽑아 오겠다고 하며 기다려달라고 말했고 조심스럽게 자동차로 다가가 잽싸게 키를 뽑고 문을 잠그고 아저씨의 차를 타게 됐다. 그렇게 이름도 모를 조그만 시내에다 아저씨는 나를 내려줬고 나는 연거푸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근처 모텔로 들어가 하룻밤을 떨면서 보내게 됐다. 아침이 되자마자 회사에다 전화로 거래처 일이 잘 처리된 것에 대한 보고를 올렸고 무리해서 고열이 난다고 핑계를 대며 회사를 쉬게 됐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내 차가 있는 곳까지 찾아갔고 밝은 날이라 그래도 운전을 해서 집까지 올 정도는 됐었다. 그렇게 집에 오자마자 나는 선물 받은 지 1년도 채 안 된 중고차를 다시 중고로 엄청 싸게 차를 처분하게 된다. 침수차, 남자와 여자로 보이는 귀신. 이 차의 전주인은 차 사고가 나서 저수지나 강 같은 곳에 추락하여 죽음을 맞이했던 것일까? 왜 그들은 저수지 쪽으로 차를 돌진하기를 원했을까? 지금도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 무서움과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